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신 대로 오늘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이 방금 말씀하신 2018년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이 1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4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일본 기업이 몇 년째 배상을 계속하지 않고 버티자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이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불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오늘 정부의 공식안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재단의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이 수억 달러, 이 돈의 혜택을 받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앞서 들은 것처럼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정부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로 가는 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이제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듯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안을 보면 이 두 기업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구상권, 청구권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때 65년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없어졌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라가 논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이 있는 지점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뭐 포스코 이런 등등이 내고 왜 빠지느냐, 일본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좀 책임감 있고 성의 있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 냈던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수는 있는데 일본 기업이 아예 빠지고 우리 기업이 들어간 거는 65년에 받은 배상금으로 포스코에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50년 지난 니들이 지금 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기업 팔비트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최은미 연구위원은 이 문제 계속 쭉 봐오셨는데 오늘 정부 발표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각에서는 또 현재의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하면 최대한 또 타협을 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해석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물론 여기 다양한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고 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당사자, 원고라고 보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사자는 소송 3건의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시고요. 그리고 원고 기준으로 14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는 워낙 좀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당사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종근 실장님. 네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우리 기업 입장에 우리가 이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순순하게 이렇게 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으려고 했느냐를 좀 돌아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1 안을 내놨습니다. 즉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그러면 1+1로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안이었고, 여기에 조금 더 진전된 게 문희상 당시 2019년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 1+1+ 알파가 있었거든요. 그 알파는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금으로 받은 그런 재단 기금에서 그 60억 원가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하자라는 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일단 그러면 일본 기업만 내라. 이건 어차피 문재인 정부도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원고가 되시는 피해자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게 소송을 건 게 아니거든요. 1997년도에 일본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해당 기업들에게. 근데 그 해당 그 안은 일본 최고 사법기관까지 갔고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2심에서 기각, 3심 대법원에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 이 기업들이 돈을 내면 안 된다. 왜? 국내법에서 이미 한번 판결을 내렸는데 상대국에서 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마지노선을 계속 긋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후퇴한 거 아니냐, 한국 기업만 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향후에 어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플러스 알파를 할 그런 어떤 물밑 약속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느냐. 일본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보도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 기업들이 나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 그러니까 싱글 코트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기금에 출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은 나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긴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 에디터께서는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너무 이게 안이하게 보신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허. 이미 개문 발차를 했는데 네. 그럼 중간에 일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겠어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일본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2015년에 화해치유재단이 있었지만은 당사자 설득과 야당 설득이 안 되면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저는 굉장히 그때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개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거는 다음에 정권 교체되면 이거 인정 못한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왜냐면 야당 설득도 안 하고 당사자들도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가 한다라고 해서 한일 우호 관계가 증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좀 무능하게 협상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실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질문 답이 안 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기업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이 부분은 계속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설득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1+1의 안이 나왔던 것이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얘기한 것도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이야기한 그 지점에 맞닿아 있어요. 국회의장이 오늘도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했던 건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 즉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다면 도돌이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네. 저는 기업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 에디터가 계속 지금 걱정하는 부분,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보여준 어떤 원칙만 계속 고집할 것이냐, 그러면 아마도 계속 이건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또 다른 어떤 일본의 그런 이 원스톱, 또 다른 스텝이 있어야만 저는 오늘 이 양국의 어떤
협상 결과가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허재현 변호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한일 경제단체에서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경련과 일본 이 경단련이 미래의 이 청년 기금이라는 걸 같이 조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와 뭐 장학금 사업 같은 어떤 미래지향적 가치에 영향을 두고 문화 교류적 측면,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 확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로 협의를 한 건데요. 사실 일본 피고 기업이 이 배상에 한국산하재단 배상이라든가 이 기금 참여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 피고기업 입장에서는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본인들이 배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단이나 기금에 공식적으로 돈을 출연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아서 이중 배상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청소년 미래 기금은 어쨌든 손해배상 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이 피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다든가 아니면 지금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의하지 않는 유족 피해자들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은미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성격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영역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법적 배상이냐라고 본다면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이제 배상금, 판결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 이제 아까 박진 장관께서도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저 또한 동의를 하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배상이라고 했을 때 혹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꼭 피해자분들에게 혹은 그 원고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판결금을 드리는 것만이 배상이냐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본 기업 차원에서 특히 피고 기업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뭔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혹은 피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용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 발표에서 미래 세대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럼 이 청년 기금이 이 미래 세대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강조가 된 부분이 맞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교적인 절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많이 남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뭐 일본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고 굳이 이렇게 또 일본 경제계나 한국 경제계가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냐라고 할 때 단순히 청소년들 간의 교류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미래 세대들이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그 정경련과 K단련의 이 기금이 혹시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아마도 피해자분들 혹은 유족분들께서 더 바라시는 아하. 것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도 강조를 하시는 것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한 1억, 뭐 2억 원 되는 돈으로 그분들의 치유가 그분들의 그 여태까지의 그 오랜 고통이 치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일본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어떤 과정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수 기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일본 정부의 반응이에요. 혹시 일본 정부의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에 일본 참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 기시다 총리가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우리나라 정보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오늘 오전에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 자, 기시다 총리가 과거 정부가 과거 내각에서 했던 담화를 계승하겠다. 그 담화에는 사죄에 대한 표현도 있고요. 사과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과라는 측면에서 자, 이번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 조금 더 진위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죠. 기존에 나온 부분을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를 한 거는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사실 인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요. 강제동원, 강제징용 자체에 대한 사죄는 없기 때문에 진일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역사적인 측면을 지금 사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좀 크게 일본의 어떤 좀 진일보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강제징용을 인정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은 곧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제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부에서도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반응이 물론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러 것들도 있지만 심지어 계승만 한다고 하는데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차원에서는 지금 이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는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일부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좀 알아본 바로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서 이거 굉장히 부담된다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게 먼저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인데 박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이라는 거를 좀 많이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미래지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여러 정부가 했지만은 못 빠져나가는 거를 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겠다. 한번 뭐 이런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국내 정치하고 외교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권 바뀌면 이 정도 수준이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내 정치의 교착 상태로 벌어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채권자 동의 없는 채권 변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위반 논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이 돈 안 받으면 그거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정부가 나서 제3자가 당사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국내 정치가 완전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간과를 하고 지금 직진으로 밀어붙이다가 조금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가 이 발표하는 이 시간에요. 이 피해자 단체들은 외교청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신종, 친일, 매국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강제동원해법 발표하면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될 때까지 힘차게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종호 시장님, 어쨌든 피해자단 측,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 소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 이종호 실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이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원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지금 이 동의를 얻어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반대의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내일 그리고 이 정확하게는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5월 달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뭐 양국 정상회담이 셔틀 정상회담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일지, 거기서 또 어떠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그런 선언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담화가 나올 수 있을지, 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또 이 불명확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웬디 셔먼이라는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 네. 사실은 핵심 키워드로 지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차관보였어요. 웬디 네. 셔먼이 차관보였는데 이 한일 지소미아든 이 한일 협정이든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했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천안문에 설 정도로 사실상 중국을 설득을 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게 하고 한이 가깝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어떤 지금 그 드라이브였습니다. 또다시 그 차관보가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 돼서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지금 또다시 이 가깝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열리는 G7에 초청돼서 한미일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미 의원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이냐 아니면 과거사의 매듭이냐, 어느 쪽에 더 우리가 방점을 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를 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이제 부담은 됩니다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피해자와 피해자 측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자다. 그리고 돈을 판결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못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늦춘다, 그리고 더 나중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말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 유족분들도 이미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유의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정치, 정쟁, 정당 혹은 감정 다 빼고 정말 문제 해결만 놓고 봤을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늘 발표에 대한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미 위원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요.